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닥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균열이 어느 순간 한계를 넘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제 상황도 그렇다. 표면적으로는 성장률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해 보인다. 그러나 금리, 환율, 부동산 유동성 지표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과거 위기와는 다른 형태의 위험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위기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풀면 숨통이 트였다. 지금은 그 선택지들이 동시에 막혀가고 있다. 글로벌 금리는 이미 높은 수준에 고착됐고, 환율 변동성은 자본 이동의 방향을 불안하게 만든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 조정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 절벽과 부채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CDS 프리미엄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은 작은 경고음을 반복해서 내고 있다. 이런 신호들은 위기가 오고 있다는 외침이 아니라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번 위기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다. 개인의 소비 습관, 기업의 투자 결정, 국가의 재정 여력까지 동시에 압박받는 상황에서 과거의 탈출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이 위기가 왜 다른지 이해하려는 냉정한 시선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가장 조용한 지표에서 먼저 나타난다.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숫자의 미세한 변화 속에 숨어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에서 반복적으로 관측되는 신호는 명확하다. 기준금리는 고점 부근에서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누적되고 있다. 환율은 특정 사건이 없어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외환 시장이 불안정한 균형 위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 하락보다 거래 실종이 더 위험한 신호다. 거래가 멈춘 시장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기업 대출 연체율과 부실 채권 비율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아직 위기라는 단어를 쓰기엔 이르지만 유동성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CDS 프리미엄은 급등하지 않지만 과거 안정기보다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시장이 한국 경제의 위험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 지표 또한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서가 아니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갑을 닫는다. 이 모든 징후의 공통점은 하나다. 폭발 직전의 긴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압박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많은 이들이 그것을 위기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다. 경제 충격은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며 서로를 증폭시킬 때 위기는 현실이 된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금리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면 부채 구조가 취약한 주체부터 흔들린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미루며 금융기관은 대출 문턱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점점 마른다.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게 된다. 환율은 이 흐름을 가속한다. 금리 차이와 글로벌 자본 이동이 겹치면 통화 가치는 불안정해지고 수입 물가와 외화 부채 부담이 동시에 상승한다. 부동산은 이 충격의 중간 지점에 놓인다. 가격이 오를 때는 자산 효과를 만들지만 정책 국면에서는 부채만 남긴다. 담보 가치가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험 인식이 바뀐다. CDS 프리미엄과 자금 조달 금리는 이런 변화를 숫자로 드러낸다. 위험이 커질수록 비용은 올라가고 비용이 오를수록 경제 활동은 위축된다. 이 악순환의 무서운 점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단기간의 충격은 정책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압박은 시간을 두고 경제의 체력을 잠식한다. 지금의 충격은 하나의 파도가 아니라 빠져나오기 어려운 흐름 그 자체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이번 위기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진다. IMF 외환 위기를 겪었던 아르헨티나는 급격한 환율 붕괴와 자본 유출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다. 통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금리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정부의 재정 정책은 시장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리스는 다른 길을 걸었다. 유로존이라는 안전망 속에 있었지만 과도한 부채와 성장 없는 재정 확장이 누적되며 결국 긴축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았다. 터키는 고금리와 저금리 사이에서 정책 신뢰를 잃은 사례다. 정치적 개입이 통화 정책의 일관성을 흔들자 환율과 물가는 동시에 폭주했다. 베네수엘라는 유동성을 통제하려다 시장을 붕괴시킨 극단적 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빠져나올 출구가 제한된 구조적 문제였다. 초기에는 모두 관리 가능한 문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선택지는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은 커졌다. 한국은 이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요한 교훈은 분명하다. 위기의 본질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이다. 잘못된 구조 위에 시간이 더해질수록 회복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진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이 사례들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시선을 한국 경제로 돌려보자. 한국은 과거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여왔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이 버팀목이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재정과 통화 정책이 완충장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은 다르다.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과거만큼 확실한 엔진이 아니다. 내수는 고금리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쉽게 살아나기 어렵다. 금리는 이미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가 인하의 여지도 제한적이고 환율은 안정과 경쟁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 부동산 시장은 가계 자산의 핵심이지만 가격 반등이 곧바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에 들어섰다. 부채가 자산보다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이 누적되고 있다.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안도감을 주지만 동시에 시장이 위험을 장기화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모든 요소는 한국 경제가 단기 충격이 아닌 장기 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삶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고용의 질, 소득의 안정성, 미래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것이 이번 위기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이자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진다. 먼저 통화 정책을 보자. 금리를 내리면 경기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환율 불안과 자본 유출 위험이 즉시 따라온다. 금리를 유지하거나 더 올리면 물가와 통화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은 임계점에 가까워진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재정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재정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숨통은 트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태에서 추가 지출은 시장의 신뢰를 시험하게 된다. CDS 프리미엄과 국채 금리가 미세하게라도 반응하는 이유다. 금융 안정 정책도 한계가 있다. 유동성 지원은 일시적인 처방일 뿐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와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결국 정책의 목표는 위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충격의 속도를 늦추고 사회적 비용을 분산하는 데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메시지 정부의 일관성 정책 간의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신뢰가 유지되면 시장은 시간을 벌어준다. 신뢰가 흔들리면 같은 정책도 위기로 해석된다. 지금의 대응은 과감함보다 정밀함을 요구받고 있다. 빠른 탈출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 전략이 필요한 국면이다. 이런 구조적 위기 국면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 감각이다. 과거처럼 위기가 오면 곧 반등이 온다는 기대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이 동시에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자산 가격의 회복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이 훨씬 중요해진다. 가계 입장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부채 구조다. 변동금리 비중 상환 일정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직장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장 국면에서는 기회가 리스크를 덮지만 조정 국면에서는 작은 충격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기에는 확장보다 생존이 전략이 된다. 투자 역시 방향이 바뀐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선택보다 손실을 통제하는 선택이 더 중요해진다. 글로벌 사례들이 보여주듯 위기가 길어질수록 가장 큰 피해는 준비되지 않은 개인에게 집중된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한 사람들은 같은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의 전략은 경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지금의 위기는 불안을 키우지만 동시에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다. 이번 위기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IMF 외환위기는 붕괴의 순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는 충격의 속도로 기억된다. 그러나 지금의 국면은 서서히 스며드는 압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이라는 숫자들은 어느 하나 극단으로 치닫지 않지만 동시에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전체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적응해 간다. 생활은 조금씩 팍팍해지고 선택지는 점점 줄어든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느린 위기는 공포를 만들지 않지만 대응도 늦춘다. 정부와 시장 개인 모두가 결정을 미루게 된다. 그 사이 구조는 굳어지고 회복의 비용은 커진다. 이번 위기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구를 향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는 언제나 선택의 결과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를 남긴다. 위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관찰자가 아니다. 이해는 준비로 이어지고 준비는 생존의 가능성을 만든다. 이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야 하는 이유다. 이제 다시 숫자로 돌아가 보자. 위기는 감정이 아니라 지표에서 먼저 완성된다. 최근 한국 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리의 절대 수준보다 지속 기간이다. 과거 위기 국면에서는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며 숨을 돌릴 시간을 줬다. 지금은 높은 금리가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자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고 한 번 늘어난 부채 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환율 역시 단기 급등락보다 방향성을 잃은 상태가 더 위험하다. 불확실한 환율은 기업의 투자 계획을 지연시키고 수입 물가를 통해 생활비 부담으로 전이된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보다 금융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긴장을 만든다. 담보 가치가 정체되면 대출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유동성 지표가 결합된다.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 기업 어음 발행, 여건 금융기관 간 자금 흐름은 모두 원활하지만 않다.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내부에서는 마찰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충격도 오래 남는다. 지금의 숫자들은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위기가 일상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위기와의 가장 큰 차이는 충격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금융 시스템이 먼저 흔들렸고 실물 경제가 그 뒤를 따랐다. 지금은 반대다. 실물 경제의 체력이 먼저 약해지고 그 부담이 금융으로 전이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수익성 압박이 커지고 있다. 원가 상승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기도 투자를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고용은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질적인 악화가 진행된다. 임금 상승은 둔화되고 비정규직과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는 소비의 구조를 바꾼다.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기보다 미룬다. 이 지연된 소비는 다시 기업의 매출 감소로 돌아온다. 악순환은 이렇게 조용히 완성된다. 금융권은 아직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과거의 대출과 자산 평가에 기반한 결과다. 시간이 지나 실물의 약화가 숫자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금융의 태도는 급격히 변할 수 있다.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위험 회피가 일상화된다. 이 시점에서 경제는 갑자기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냉각이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반등보다 적응이 먼저 찾아온다. 그리고 적응의 비용은 대부분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글로벌 환경 역시 한국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다. 세계 경제는 동시에 감속하고 있지만 회복의 속도와 방향은 제각각이다.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한 채 물가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관리하려 하고 유럽은 재정 부담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 압박에 놓여 있다. 중국은 과거처럼 강력한 내수와 부동산이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자본은 안정과 수익을 동시에 찾기 어렵다.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일부 국가에 머물거나 짧은 기간 이동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과 개방 경제는 환율과 자본 흐름의 변동성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은 곧바로 국내 변수로 전이된다. 수출 계약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기업의 외화 자금 조달 비용은 높아진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지금의 환경은 정책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과거처럼 외부 회복에 기대기 힘든 이유다. 세계가 동시에 느려질 때 각국은 자국의 문제를 우선한다. 이때 남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부담의 전가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는 외부 변수에 대한 완충 장치를 점점 소모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다시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97년의 위기는 분명했고 충격은 컸다. 그러나 방향은 단순했다. 외환 유동성이 막히자 통화 가치가 급락했고 기업과 금융기관이 동시에 무너졌다. 고통은 컸지만 문제의 핵심은 분명했다. 외화를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면 회복의 경로가 열렸다. 지금은 다르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해 보이고 금융 시스템도 겉으로는 안정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쌓여 있다. 가계 부채는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질렀고 기업 부채는 수익성 악화와 맞물려 있다.
국가 재정은 과거보다 부담이 커졌고 인구 구조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할 때 위기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퍼진다. 97년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빠르게 통증을 집중시켰다. 지금의 구조에서는 통증을 어디에도 집중시키기 어렵다. 그 결과 회복은 빠르지 않고 조정은 길어진다. 이것이 과거 위기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인 위기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구조적 위기가 어떻게 일상을 잠식하는지 보여준다. 초기에는 환율과 물가 문제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신뢰로 옮겨갔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시장은 반신반의했고 그 불신은 다시 환율과 금리로 돌아왔다. 이 악순환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중산층이었다. 소득은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이 실질 구매력을 잠식했다. 한국의 상황은 다르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신뢰는 숫자보다 먼저 무너진다는 점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가게는 소비를 늦춘다. 이 선택들은 합리적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아르헨티나는 이 과정을 수년간 반복하며 출구를 잃었다. 위기가 한 번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는 적응했고 동시에 지쳤다. 지금 한국 경제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하다. 위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을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뢰를 유지하지 못한 순간 회복의 시간표는 시장이 아니라 위기가 결정하게 된다. 그리스의 경험은 또 다른 방향에서 경고를 준다. 그리스는 갑작스러운 붕괴보다 선택지가 점점 사라지는 과정을 겪었다. 재정 적자는 단기간에 폭발하지 않았고 시장은 한동안 이를 묵인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의 자유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재정을 풀면 신뢰가 흔들리고 긴축을 하면 실업과 경기 침체가 심화됐다. 어느 쪽도 완전한 해답이 되지 못했다. 결국 선택은 외부에 의해 강요되었고 그 비용은 사회 전반에 분산됐다. 한국 경제가 이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위기의 강도가 아니라 통제력의 상실이다. 경제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피해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바뀐다. 그 순간부터 회복은 정치와 사회의 문제로 확대된다. 청년층의 기회는 줄어들고 중산층은 세금과 비용을 통해 부담을 떠안는다. 그리스의 위기는 숫자보다 삶의 질로 기억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체감되는 불안 역시 통계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구조적 위기가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깊게 남기는 흔적이다. 터키의 사례는 정책 신뢰가 얼마나 빠르게 경제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다. 터키는 위기 이전까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통화 정책이 정치적 판단에 종속되면서 시장의 해석은 달라졌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선택은 단기 성장에는 도움이 되는 듯 보였지만 환율 급등과 물가 폭등이라는 대가를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외화부채 부담은 급격히 커졌고 가계의 실질 소득은 빠르게 잠식됐다. 중요한 점은 위기가 한 번의 실패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책의 작은 불일치들이 누적되며 신뢰를 갉아먹었다. 시장은 숫자보다 메시지에 반응했고 일관성이 사라진 순간부터 자본은 떠났다. 한국 경제는 터키와 다르다. 제도와 금융의 안정성도 훨씬 높다. 그러나 교훈은 분명하다. 위기 국면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면 같은 지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신뢰는 위기를 막는 방패이자 잃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장벽이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지켜야 할 것은 성장률보다 이 신뢰의 연속성이다. 베네수엘라는 위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다. 석유라는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격 통제와 자본 통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결합되며 경제의 기본 작동 원리가 붕괴됐다. 물가는 숫자의 의미를 잃었고 환율은 공식과 비공식이 갈라졌다. 정부는 유동성을 풀어 문제를 덮으려 했지만 그 선택은 신뢰의 붕괴로 이어졌다. 돈은 많아졌지만 쓸 수 없었고 시장은 멈췄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삶은 가장 먼저 무너졌다. 급여는 매달 올랐지만 장바구니는 점점 비어갔다. 한국이 이런 길을 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교훈은 극단에 있지 않다. 유동성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구조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통제는 안정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시장의 신호를 왜곡하면 비용은 더 커진다. 위기 국면에서 단기 처방이 반복될수록 경제는 본래의 회복력을 잃는다. 베네수엘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결국 회복의 출발점조차 찾기 어려워졌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이 사례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위기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한국 사회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볼 차례다. 이번 위기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인구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요인이다. 노동 공급이 줄면 성장 잠재력은 낮아지고 복지와 의료 지출은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그 부담은 재정과 세금, 그리고 미래 세대의 몫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청년층은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속에서 소비와 자산 형성을 미룬다. 이는 내수 회복의 지연으로 연결된다. 과거 위기에서는 인구 구조가 회복의 발판이 되었다. 지금은 오히려 조정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 역시 변화에 직면해 있다. 국내 시장은 정체되고 해외 경쟁은 치열해졌다. 투자 결정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혁신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충격도 오래 남는다. 경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버티는 상태에 머문다. 이 정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피로는 누적된다. 이번 위기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이자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정체의 국면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금융 시스템의 미세한 변화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대형 금융기관의 위험은 통제 가능한 수준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금의 흐름은 점점 선택적으로 변하고 있다. 대기업과 우량차주는 여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문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가 아니라 금융의 분화다.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연체율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게 만들지만 동시에 회복의 속도를 늦춘다.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면 생산과 고용은 자연스럽게 위축된다. 단기 자금 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도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 발행은 가능하지만 조건은 까다로워지고 비용은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현금 확보에 집중한다. 이는 다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낮춘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기는 눈에 잘 띄지만 이렇게 서서히 경직되는 과정은 쉽게 지나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회복이 어려운 위기는 대부분 이 단계에서 시작됐다. 금융이 조용히 보수적으로 변할 때 경제는 이미 깊은 조정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금융의 경직은 결국 실물 경제의 선택을 제한한다. 기업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축소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려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씨앗을 스스로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용은 유지되더라도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교육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뒤로 밀린다. 가계 역시 비슷한 선택을 한다. 소비는 필수 지출 위주로 재편되고 내구재와 주택 관련 지출은 미뤄진다. 이런 행동은 개인 차원에서는 안전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수요 부족이라는 형태로 누적된다. 결국 경제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는다. 정책이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둔해지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위기의 핵심이다. 충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응이 사라진 상태다. 과거에는 작은 회복 신호만 있어도 시장이 움직였다. 지금은 신호가 있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신뢰와 기대가 동시에 낮아진 결과다. 이런 국면에서는 위기의 바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떨어지는 속도는 느리지만 멈추는 지점도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더 길고 더 버티기 어려운 성격을 띈다. 정책 대응의 한계는 이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금리 조정은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도구일 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재정 지출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 이미 누적된 국가 부채와 사회복지 지출은 추가 확대 여력을 제한한다. 글로벌 시장과 연결된 한국 경제에서는 외부 충격이 언제든 내부로 전이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제 흐름이 미세한 신호만으로도 자본과 수출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서 단기 정책만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이번 위기는 다층적이다. 금융, 부동산, 실물 경제가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각 층이 서로를 강화하며 위험을 증폭시킨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 전체를 조율하기 어렵다. 과거 위기는 특정 지표가 터지면서 명확한 대응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신호가 분산되어 있고 충격의 중심을 특정하기 어렵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틈을 불확실성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구조적 복합성 때문에 이번 위기는 과거보다 훨씬 빠져나오기 어렵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구조 전체가 압박을 가하는 상태다. 이런 다층적 압박 속에서 개인의 대응 전략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소득과 자산 부채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단기적인 수익보다 손실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이 생존의 핵심이 된다. 직장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공격적 확장은 위험을 높이고 방어적 안정이 장기 생존을 결정한다. 투자 역시 안전자산과 유동성을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사례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베네수엘라에서 개인은 정책 실패와 구조적 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았다. 준비되지 않은 개인은 단기간에 재산과 생활을 잃었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한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위기의 성격이 구조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개인은 선택을 달리할 수 있다. 준비와 선택이 생존을 결정한다.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대응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다큐멘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다. 이번 위기의 특징 중 하나는 회복의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과거 위기는 충격이 빠르게 왔고 정책 대응도 즉시 반응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시장은 단기간 내 반등하며 체력을 회복했다. 그러나 지금은 구조적 제약 때문에 회복의 속도가 제한된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 유동성 등 모든 요소가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단순한 정책적 자극만으로는 경제 전체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 소비와 투자는 제한되고 기업과 가게는 장기적 불확실성 속에서 행동을 미룬다. 금융 시스템은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내부에서는 경직과 선택적 흐름이 누적된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회복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동시 둔화는 외부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힘을 제한한다. 과거처럼 외부 수요나 글로벌 자본 흐름에 기대기 어려운 환경에서 한국 경제는 내부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구조 조정과 적응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 구조가 이번 위기를 이전과 달리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이번 위기 국면에서 금융과 실물 경제의 상호작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부채 부담으로 투자와 고용을 제한하고 가계는 소득 대비 부채 부담과 높은 금리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대출 조건을 보수적으로 바꾼다. 단기적으로는 금융 안정이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물 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아르헨티나와 터키, 베네수엘라 모두 금융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순간에도 실물 경제의 붕괴가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뢰와 유동성이 제한되면 금융의 안정성은 실질적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금융 지표가 양호하게 유지되는 동안 기업과 가계의 선택은 이미 제한적이다. 경제 전체의 회복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참여 주체들의 신뢰와 행동에서 나온다. 이번 위기의 특징은 바로 이 점이다. 구조적 압박 속에서 숫자는 안정적이어도 실제 경제의 움직임은 이미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책과 금융의 한계가 명확해진 지금 개인의 대응은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 먼저 부채 구조를 점검하고 변동금리 비중과 상환 능력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비는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투자보다 현금 확보와 비용 구조 조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 투자가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고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글로벌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터키, 베네수엘라의 위기 속에서 준비된 개인은 최소한의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개인은 재산과 생활 기반을 급격히 잃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구조적 압박이 지속될수록 대응이 늦은 개인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해와 준비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위기의 영향력은 최소화될 수 있다. 이번 위기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사회적 신뢰의 역할이다. 금융과 정책 기업과 가계 모두 숫자로 설명되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신뢰 위에서 결정된다. 정책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금융기관은 보수적으로 움직이며 기업과 가계는 소비와 투자를 미룬다. 이는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조정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만든다. 글로벌 사례에서 보듯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터키에서는 정책 신뢰가 무너지면서 위기가 장기화됐다. 신뢰는 단순한 기대치가 아니라 경제 체계 전체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한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될 때 시장과 기업 가게는 그에 맞춰 움직인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혼선이 커지면 선택은 미뤄지고 행동은 제한된다. 결국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와 기대의 함수로 움직인다. 이번 위기는 구조적 압박과 함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를 동시에 시험하고 있다. 이해와 준비 없이 대응한다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은 점점 현실이 될 것이다. 경제가 구조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에서 기업과 가게의 행동 패턴은 서로를 강화한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고용과 임금이 둔화되고 가게는 소비를 미루며 수요가 감소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다시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경험한다. 악순환은 이렇게 조용히 심화된다. 글로벌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아르헨티나, 터키, 베네수엘라 모두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방어 행동이 위기를 장기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한국 경제도 다르지 않다. 단기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행동 패턴을 바꾸기 어렵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아무리 신속하게 시행되어도 구조적 압박 속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선택이 우선된다. 결국 위기는 단순히 경제 지표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패턴과 신뢰, 그리고 적응 능력까지 포함한 복합적 문제로 확장된다. 이런 복합 구조 속에서 위기가 길어지고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명확해진다. 숫자가 안정적이어도 행동이 제한되면 구조적 압박은 지속된다. 한국 경제가 현재 직면한 현실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번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유동성이다. 표면적으로는 은행과 기업의 유동성이 유지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금 흐름은 점점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변하고 있다. 대기업과 우량차주는 여전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조건이 까다로워지며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 이는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겉모습과 달리 실제 경제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는 신호다. 유동성의 제한은 곧 투자의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과거 IMF 외환위기나 터키, 베네수엘라 사례에서도 유동성 제약이 위기의 확산과 장기화를 결정했다. 단기 충격은 정책으로 완화할 수 있어도 지속적인 유동성 경직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킨다. 한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충분히 흐르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는 위기가 서서히 사회 전반에 새우며들며 회복을 늦춘다.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구조적 압박과 유동성 제약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가시화된다. 가계는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재조정하며 소비를 미루는 행동을 반복한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제한하며 혁신과 연구개발 예산도 줄인다. 이 과정에서 고용의 질과 소득 안정성이 떨어지고 청년층과 중산층에게 부담이 집중된다. 부채 부담과 높은 금리 부동산 가격의 정체는 삶의 선택을 제한하고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든다. 과거 위기에서는 회복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구조적 압박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겹쳐 시간은 길어진다. 사회적 신뢰와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위기의 강도는 숫자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 개인의 선택과 기업의 결정이 누적되면서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금융 충격이나 경기 둔화가 아니다. 생활과 기대 구조와 신뢰가 얽힌 복합적 위기이며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러한 다층적 구조에서 비롯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점점 정교함을
요구받는다. 단순히 금리를 조정하거나 재정을 풀어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가 환율과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재정 확대가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정책 신뢰가 무너지면 단기 처방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터키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정책이 일관되고 시장과 경제 주체들이 이를 신뢰할 때만 경제는 행동으로 반응한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숫자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사회적 신뢰와 기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단순히 정책 수단의 유무가 아니라 이를 실행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능력까지 시험하고 있다. 구조적 압박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정책의 정밀함이 곧 회복 가능성을 결정한다.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위기가 남기는 교훈은 단순하다. 과거 위기는 충격이 극명하고 단일했기 때문에 대응도 명확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압박이 동시에 작용한다. 금융, 부동산, 실물 경제, 인구 구조, 글로벌 불확실성, 정책 신뢰, 모두가 얽혀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를 만든다. 개인의 삶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소비와 투자 부채 상황과 직업 안정 미래 계획까지 모두 조정이 필요하다. 정책과 시장이 안정적이어도 행동이 제한되면 경제 전체의 회복력은 약화된다. 이해와 준비만이 생존의 차이를 만든다.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대응 방식과 전략은 선택할 수 있다. 경제 지표와 글로벌 사례 구조적 압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개인과 사회가 적절히 대응할 때 비로소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회복의 가능성이 열린다. 과거 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단순한 탈출로 끝나지 않는다. 구조를 이해하고 신뢰를 지키며 선택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 환경에서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